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47% 정도. 예,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고서 오늘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조사한 거 보면은 20대에서 지지율이 18% 하락했다. 18.8% 하락. 이런 조사도 나왔습니다. 자, 하은기 부대변인, 이게 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에 최저치, 또 20대에서 큰 폭으로 저렇게 하락했다. 이런 조사, 이거 어떻게 분석합니까? 이게 제가 로데이터를 못 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 추정으로는 네. 아마 20대 그리고 30대 여성들이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추론인데 뭐 때문에요? 일단 이 보안수 사건 이 문제는 20, 30대들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더 많이 이입할 겁니다. 네. 물론 남성들도 비판을 하지만 음, 장윤기 사건, 부산 네. 돌려차기 사건 이거 피해자 누굽니까? 이 여성이잖아요. 네. 아니 그 뭐 남자들도 묻지마 피해 뭐 안 당하리란 법은 없지만 여성들 입장에서는 저 그 두 분 다 그냥 백조 대나서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주의한 것도 아닌데 네. 뭐 피해를 입은 거 아니에요. 그런 치안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 뭐 이런 지금 느낌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들 정파 싸움 하느라고 20대 여성들 입장에서는 좀 환멸을 느낄만 할 겁니다. 네. 특히 20, 30대 여성들은 저희 지지 기반이에요. 음, 그 핵심 지지 기반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예뻐서 뭐 지지했느냐 이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너무 싫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국민의힘에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게 엄청 강한 유권자층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안 예쁘지만 이거라도 들고 회초리로 쓰려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자기들 배반한다고 생각하니 좀 정치에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외에도 뭐 제가 찝자면은 20대 여성들 느끼기에 되게 환멸을 심어줄 만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서. 뭐 조국 혁신과의 당과의 합당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비 뭐 이런 뭐 현실적으로 부동산 대출 문제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그건 이제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그런 거예요. 뭐 남태령 뭐 이런 거 이제 응원봉 들고 막 했던 코어 지지층인데 그렇게 할 때는 잘한다 이렇게 지켜 세우다가 막상 집권하니까 뭔가 치어리더 노릇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정책을 똑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딴지 게시판 눈치는 그렇게 보면서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거고 이제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 특히 전월세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아마 20대 지지율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상당히 그 코어 지지층이 좀 일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20, 30대 여성 지지층을 코어 지지층이라고 보면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코어 지지층이라고 보니까 흔들리고 있다고 해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는 아직 세부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런데 다른 조사에 리얼미터 이런 조사를 보면 아까 하은기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2030 여성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주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많이 빠지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이번 뉴스토마토도 그럴 것 같아요. 세부 데이터가 공개되면 그럴 것 같고 거기다 저는 요거 다른 거 하나 좀 주목해서 봤던 게 사실 전당대회가 있으면 그 당의 지지율은 올라가요. 네, 당원들 결집하니까요. 그래서 뉴스토마토도 지난주와 이번 주 비교했을 때 당 지지율은 올랐어요. 물론 아주 소량의 0.2%긴 하지만 올랐고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말인즉슨 민주당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보안수 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지지자가 있다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이제 뭐 정청래 대표와 지금 김민석 후보 간의 갈등이 워낙 심하니까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이라기보다는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현재 분명한 상황은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실패에 의해서 떨어지는 지지율로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되게 위험한 시그널인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국민의힘이 못해서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때 약속했던 중도적인 모습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으로 보수와 가까우면서도 유연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일 잘한다. 그렇죠. 있다. 일 잘한다. 그런 게 지금 깨지기 시작한 왜냐면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아이덴티티고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데 네. 그게 조금씩 금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지지율에 누수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건 되게 위험한 시그널로,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 거,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이걸 이제 못 받아 먹고 있으니까 저희는 더 심각한 거죠, 사실. 사실 저희가 더 심각한 거예요.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지지율에 그런 지탱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무너졌는데 네. 그걸 저희가 못 받아 먹고 있는 건 저희는 정말 많이 반성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이 원고에도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한 줄도 없습니다. 그렇죠.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진짜로 저희가. 그 하부 대변인도 지금 저 김진영 부대변인이 얘기한 일종의 위기다. 이 진단에 동의합니까? 네, 네, 동의하고요. 그 여러 부분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하고 있죠. 이제 전당대회 하느라고 이제 내부 당권 투쟁 중이라서 그 누수를 뭐 포착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문제 한 축에 있고요. 뭐 안정된다고 했지만 주식 레버리지 ETF 문제가 있을 거고 다른 법률안 중에서도 꾸준히 잡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음반 검열 철회됐지만 그거부터 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이 불만을 좀 가질 만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클 텐데 그 이번에 8.3 세제 개편안도 보니까 일단은 전월세 대책안이 한 줄도 없어요. 이거는 20, 30대들한테는 이제 많이 이제 타격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실망을 많이 할 사안이죠. 아니 뭐 증세니 뭐 그런 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재논에 몰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 라디오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징벌적 증세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40억 이상 아파트에서는 그 이게 세율이 올라가는 게 맞지만 20, 30억짜리는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거친 이제 정치적 레토릭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20, 30대들한테 귀에 닿지는 않을 거예요. 네. 고가 아파트 뭐 네. 종부세를 몇 채에서 가액으로 바꾼다. 남의 나라처럼 느낄 테니까. 그런 뭐 어차피 한 채도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전세 제도에 대한 어떤 뭐 효용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이미 그 제도로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 갈 때 되면은 월세로 바꾸거나 집을 축소하거나 대출이 안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삶의 문제가 되니까 이 부동산 조세제도 문제가 임대차 문제, 전월세 문제로 옮겨 붙으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게 걷잡을 수 없어지는데 그 문제에 대한 누수를 빨리 막아야 된다. 일단 그거부터 막아야 되는 게 제일 급하다 생각하지만 당권 투쟁이 지나고 나야 뭐가 뭐 될 것 같아서 당권 투쟁은 상황은 지금 어떻게 봅니까? 김민석 후보가 이기겠죠. 왜 그렇게 봐요? 그 충청이 김민석 후보가 제일 약하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7% 정도 질 거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막상 그 지역에서 이겨버리시고 그다음에 부울경에서는 친노 친문 사실 영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등비등해서 0.99%. 근데 여기에서 충분히 포인트를 안 벌려놓으면 네. 다른 지역에서 비등비등한 지역에서는 이제 승산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정청래 후보께서. 네. 그러면 이길 수 없죠. 이기려면 압도적으로 과반해서 아예 선호투표 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과반이 아닌 상태로 비등비등하면 선호투표제에 의해서 3등 후보표가 엎쳐지는데 그 3등 후보인 송영길 후보 지지자들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0.99%포인트로 비등비등하다는 거는 번역하면 선호투표제 합산하면 김민석 총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는. 이렇게 가는 흐름을 뒤집기는 어렵다. 현재 친청이랑 정청래 후보가 꺾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미 어느 정도 승패가 좀 네. 내용상은 난 거 아니냐. 네. 그 1차에서 과반 얻을 걸로 봅니까? 이대로 가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 선거할 때 유권자들한테 제일 주면 안 되는 감정이 비속어라서 죄송합니다. 네. 이게 딱 맞는 말이라서 쪽팔리다는 감각을 주면 안 돼요. 부끄럽다가 아니라 아 쪽팔린다. 내가 누구 지지한다고 어디 가서 밝히기 쪽팔린다. 그러니까 아 난 보수인데 국민의힘한테 표 줬다고 하기 쪽팔린다. 이러면 이제 캠페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최민희 의원 최근에 하는 거 보면은 내 저 사람한테 표 줬다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김 대변인도 비슷하게 전망합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캠프가 네. 선거 캠페인 자체가 다 어그러져 버렸던 게 충청에서 못 이겼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계획은 제가 봤을 때는 충청에서 이긴 다음에 밴드웨건 효과로 쭉 타 지역에서 이긴 다음에 호남이랑 서울이 같이 투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남의 투표 결과가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서울 수도권 지역의 투표가 영향받지 않게끔 설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근데, 돼 있더라고요. 예, 그게 충청에서 깨지면서 밴드웨건 효과를 못 누리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게 제일 컸기 때문에 결국 2차 토론에서는 굉장히 거칠게 나왔던 것 같고 저는 근데 좀 의아했던 게 2차 토론에서 충분히 정청래 대표가 거칠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며 저희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저도 예상하는 게 신천지 꺼집어낼 거라고 예상을 당연히 하는데 신천지. 예. 근데 김민석 후보가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물론 뭐 먼저 매를 맞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는 왜 저렇게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제 계속 오히려 이제 김민석 총리한테는 질문을 안 주면서 송영길 대표한테 후보한테 계속 발언권을 주면서 이제 우회적으로 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 네. 근데 나오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이게 토론회 때 나오는 모습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노다지가 나온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인데 미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거의 다 20년 전에 과거 얘기만 나오고 있고, 저는 그 김민석 캠프 쪽에서 조금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꾸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정장에서 같이 싸워줄 필요가 없는데, 물론 얘기를 하면 맞받아쳐야 되지만 본인이 질문기에 왔었을 때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뭐 전화를 언제 했고 4월 달에 누구랑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자체를 왜 김민석 후보가 그렇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은 안 가더라고요.